야, 김철민! 네가 인간이야?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손에 들린 낡은 수첩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을 내 분신처럼 여겼던 친구 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죠. 영안실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서늘한 배신감이 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야,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어? 30년이야. 무려 3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었으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나는 철민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저 남자. 우리가 그토록 증오하고 저주했던 악마 최충사. 하지만 진짜 악마는 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눈앞 가장 선한 얼굴로 웃고 있던 이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피보다 진했던 전우애가 돈과 욕망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진짜 내 사람은 누구였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999년 12월 강원도 인제의 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습니다. IMF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았던 그해 겨울, 제가 복무하던 부대는 유난히 춥고 배고팠습니다. 저는 입대 전 홀어머니와 함께 시장통에서 작은 돼지국밥집을 하며 생계를 꾸리던 가난한 청년 이등병 강동수였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백도 없는 제가 배정받은 곳은 부대 내에서도 가장 고달프다는 취사 지원반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물을 썰어야 했죠.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참을 만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내무반 안에 있었으니까요. 야, 흙수저. 너한테서 쉰내 난다. 저리 안 꺼져? 제 바로 위 맞선임이자 소대 실세인 최민호 병장. 강남의 유명한 건설사 사장 아들이라던 그는 유독 저를 괴롭혔습니다. 가난이 무슨 전염병이라도 되는 양 저를 벌레 보듯 했죠. 너희 집은 국밥 판다며? 그 돼지 냄새가 내 몸에 배어서 안 빠지는 거야. 아, 역겨워. 최 병장은 점호 시간이면 제 관물대를 뒤집어 엎고 어머니가 보내주신 편지를 소리내어 읽으며 비웃곤 했습니다. 맞춤법이 틀린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낄낄거리는 그의 웃음소리는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아야 했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영창은커녕 징계 하나도 사치였으니까요. 그날도 최 병장은 제 전투화에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면회 때 너네 엄마 온다며? 오지 말라고 해라. 물 흐리게 무슨 시장판 할망구가 부대까지 오냐? 쪽팔리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폭풍 전야처럼 위태로운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면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병장에는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은 부모님이 가져온 양주며 외제 초콜릿을 자랑하느라 바빴습니다. 최민호 병장의 부모님도 오셨는데 기사가 딸린 검은색 그랜저에서 내리는 모습이 마치 장관이라도 행차한 듯 했습니다. 최 병장은 어깨에 잔뜩 힘을 준 채 부대원들에게 보란듯이 빳빳한 5만 원권 지폐를 뿌리듯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야, 강동수, 니네 엄마는 걸어오냐? 하긴 차비나 있겠냐? 최 병장의 비아냥을 뒤로하고 미병소로 달려간 제 눈에 들어온 건 낡아 빠진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지팡이에 의지해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차비라도 아끼시려고 읍내 터미널에서부터 금원거리를 걸어오신 게 분명했습니다. 낡은 코트는 소매가 다 해져 있었고 추위에 튼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동수야, 내 새끼, 밥은 먹고 다니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신문지에 겹겹이 쌓은 것은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돼지 수육과 묵은지,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말이였습니다. 투박한 플라스틱 통에 담긴 음식들은 볼품없었지만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벤치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수육 한 점을 집어 제 입에 넣어주시려던 찰나였습니다. 어이쿠, 이게 무슨 냄새야? 아, 진짜 비위상해서 밥을 못 먹겠네. 어느새 다가온 최민호 병장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그를 추종하는 후임들이 킥킥거리며 서 있었죠. 최 병장님, 제 어머니십니다. 말씀 조심해 주십시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최 병장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신내 나는 게 음식이냐? 개밥이지? 우리 집 개도 이런 건 안 먹어. 그러면서 최 병장은 신발 끝으로 어머니가 정성껏 싸우신 반찬통을 툭 찼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통이 뒤집어졌고 붉은 김치 국물이 흙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하얀 수육들이 먼지 구덩이에 뒹굴었습니다. 아이고, 아까워서 어째. 우리 동수 먹여야 하는데. 어머니는 화를 내기는커녕 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주워 옷소매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량하고 비굴해 보이는 모습에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뭐하냐, 거지야? 더럽게 그걸 왜 주워? 최 병장이 다시 한번 발길질을 하려던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계급이고 군법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최 병장의 멱살을 잡으려는 찰나 어머니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동수야, 참아라. 제발 참아. 선임한테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치우마. 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최 병장의 군화에 묻은 김치 국물을 손수건으로 닦아내고 계셨습니다. 어이구, 할망구 눈치는 있네. 야, 강동수, 니네 엄마 봐라. 교육 좀 잘 시키지 그랬냐? 최 병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흙 묻은 고기를 다시 통에 담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비참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요란한 사일은 소리와 함께 헌병대의 에스코트를 받는 검은색 세단 대가 연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별 두 개가 선명하게 박힌 지프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린 듯 행정반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알립니다. 현재 군단장님께서 부대 순시 중이십니다. 전 병력은 즉시 각 위치에서 대기. 다시 알립니다. 평소라면 예고도 없이 올 리가 없는 군단장의 방문. 연병장에 있던 병사들과 간부들이 혼비백산하여 줄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최민호 병장도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서둘러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지프차는 본청 건물이 아닌 우리가 있는 벤치 쪽으로 곧장 달려왔습니다. 차가 멈추고 운전병이 뒷문을 열자 군화광이 번쩍이는 군단장이 내렸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에도 강인한 인상을 가진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저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누님, 점순 누님 아니십니까? 군단장의 입에서 나온 누님이라는 호칭에 주위에 있던 대대장과 중대장 그리고 최민호 병장의 턱이 빠질 듯 벌어졌습니다. 흙투성이 손으로 눈물을 훔치던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칠성이 아니가? 코 흘리게 칠성이? 순간 군단장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흙바닥에 쏟아진 김치 국물 옆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의님,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 살아 계셨습니까?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모두가 경악한 그 상황 속에서 최민호 병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제 어머니와 군단장 사이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상황은 앞으로 어떤 파란을 불러올까요? 의님, 저 칠성입니다. 판자촌 단칸방 살 때 누님이 저 굶어 죽지 말라고 몰래 밥 퍼주던 그 까까머리 박칠성이요. 군단장, 아니 박칠성 소장의 목소리가 굵게 떨렸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지해 있었습니다. 대대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중대장은 당장이라도 기절할 듯한 표정으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무엇보다 가관인 것은 최민호 병장이었습니다. 그거만 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기억이 나신 듯 주름진 손으로 군단장이 양 볼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이고, 그래. 눈매를 보니 칠성이 맞네. 살아있었구나. 그 모진 세월 다 견디고 이렇게 훌륭한 장군님이 됐구나. 두 사람은 얼싸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어머니의 보따리 속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감정을 추스른 군단장이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려다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최 병장의 군화발에 지시겨진 돼지수육과 흙투성이가 된 김치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군단장의 미간이 무섭게 구겨졌습니다. 서리빨 같은 냉기가 주변을 압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 그 한마디에 대대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구 군단장님, 그게 병사들 간에 아니 면회객과 약간의 마찰이, 마찰? 이게 마찰입니까? 박 소장은 대대장의 말을 자르고 천천히 바닥에 흩어진 고기 한 점을 맨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흙과 먼지가 잔뜩 묻은 그 고기를 그는 주저없이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습니다. 군단장님, 참모들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 맛이군요. 30년 전 배고파 울던 저에게 누님이 건네주셨던 그 맛입니다. 흙이 묻어도 땅에 떨어져도 이건 저에게 생명 같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기를 삼키고 난 뒤 번개 같은 눈빛으로 병사들을 훑었습니다. 누가 걷어찼습니까? 내 어머니가 쌓아온 이 밥상을 어떤 놈이 발로 찼냔 말입니다. 천둥 같은 호통에 연병장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고 최민호 병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최 병장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 병장의 아버지가 급히 차에서 내려 뛰어왔습니다. 장군님, 아이고, 이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그럴 리가. 당신은 누구요? 아, 저는 건설회장 최. 이 아이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호가 실수로 발이 미끄러져서. 실수. 박 소장은 코웃음을 치며 최 병장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화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닦인 군화 코에는 아직 붉은 김치, 국물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병장, 최민, 호, 최 병장. 자네 눈에는 저분이 그저 초라한 할머니로 보였나? 자네가 먹는 짬밥, 자네가 입는 군복, 다 저런 분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야. 국민을 지키라고 준 군화로 국민이 쌓은 밥상을 걷어차. 그게 군인이야. 그게 인간이야. 박 소장의 고함에 최 병장은 결국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위세 등등하던 재벌 2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젖은 바지를 입고 벌벌 떠는 겁쟁이만이 남아 있었죠. 헌병대장, 당장 이놈 끌어내서 영창에 집어넣어. 그리고 대대장, 자네는 지휘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이다. 감찰실에 연락해서 이 부대 낱낱이 조사해. 충성,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최 병장이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최 병장은 아버지 쪽을 보며 아빠 하고 울부짖었지만 그의 아버지조차 서슬퍼런 군단장의 기세에 눌려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성아, 그러지 마라. 어머니가 군단장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애가 모르고 그런 거다. 젊은 혈기에 그럴 수 있어. 나 괜찮다. 밥이야 또 하면 되는 거고 옷이야 빨면 되는 거다. 좋은 날 얼굴 붉히지 마라. 내 아들 동순 안 처해진다. 그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자신을 모욕한 원수 같은 놈을 감싸주는 어머니의 넓은 마음에 박 소장의 눈시울이 다시 한번 붉어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님, 여전하시네요. 바보같이 착한 거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집무실로 가시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동수 자네도 따라오게.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이병 강동수하고 관등성명을 댔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함께 군단장의 지프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끌려가는 최 병장의 절규와 흙바닥에 주저앉은 대대장의 망연자실한 표정을 뒤로한 채 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최 병장의 아버지가 어딘가로 은밀하게 전화를 걸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군단 사령부의 접견실은 따뜻하고 안락했습니다. 낡은 군복 대신 깨끗한 새 전투복을 지급받은 저는 어머니와 함께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곰탕과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죠. 박칠성 소장은 직접 어머니의 밥 위에 고기를 얹어주며 예시하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동수 자네는 모를 걸세. 자네 태어나기도 전 60년대 말 청계천 판자촌 시절 이야기니까. 고아였던 내가 며칠을 굶어 쓰러져 있을 때 쌀독을 털어 미음을 쑤어주신 분이 바로 누님이셨어. 그때 누님도 삭바느질하며 겨우 입에 풀칠하던 시절이었는데 말이야.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다 지난 얘기다. 사람 살리는 게 먼저지. 쌀이 대수냐. 그 따뜻한 대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든든한 빽이 생긴 것 같은 안도감, 이제 남은 군 생활은 꽃길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죠. 박 소장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약속했습니다. 걱정 말게. 최민호 그놈은 군법 회의에 넘겨 엄벌에 처할 걸세. 그리고 자네는 내가 직접 신경 써서 남은 복무 기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네.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더 크고 검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사령부 밖에서는 은밀하고도 더러운 거래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최민호의 아버지, 최 회장은 휴대폰을 들고 굽신거리며 통화 중이었습니다. 예, 의원님, 접니다. 아, 글쎄 그 꽉 막힌 박 소장이 제 아들을 영창에 천억했다고 하지 뭡니까? 예. 아유, 이번에 국방위 예산 심사 있으시죠? 제가 지역구에 체육관 하나 기막히게 지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박 소장 그 사람 진급 욕심 없는 위인이라 말은 안 통할 테고 위에서 눌러주셔야죠. 전화를 끄는 최 회장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박 소장의 집무실로 긴급 전갈이 날아들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직통 전화였습니다. 박 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장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병사가 민간인을 폭행하고 하극상을 벌였는데 징계하지 말라니요. 예. 부대 이미지가 실추된다고요? 아니, 최 회장이 국방부 예산에 관여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고성은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박 소장은 부당한 명령입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결국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분노가 서려 있었죠. 동수야, 한참 만에 입을 땐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다. 최민호 그놈, 영창은커녕 징계도 힘들 것 같다. 부대 이동 정도로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내 힘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이번 진급 심사와 부대 예산을 볼모로 잡고 흔드는구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정의가 구현되기는커녕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대로 복귀한 직후 발생했습니다. 최민호는 영창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내무반에 앉아 있었죠. 대대장은 바뀌었지만 새로운 대대장은 최 회장이 라인을 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 청소를 하던 저에게 최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야, 강동수. 내가 이긴 줄 알았지. 똥수저 주제에 투스타를 백으로 둬. 웃기고 있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냐? 별 2개. 별 4개도 우리 아빠 앞에서는 기어야 해. 그는 제 얼굴에 걸레 빤 물을 튀기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두고 봐라. 내 남은 군 생활. 내가 아주 지옥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리고 너네 엄마 식당 위생 검사 좀 받아야겠더라? 세무조사도 좀 받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저를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어머니의 식당까지 건드린다는 말에 저는 이성의 끈을 놓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쥐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지금 그를 치면 정말로 모든 게 끝장이라는 것을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동수 이병, 행정반으로. 집에서 급한 전화다.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자 다급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수야, 큰일 났다. 가게에 불이 났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최민호가 씩 웃으며 화장실을 나가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아기가 저와 어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휴가증을 받아주고 병원 영안실 앞이 아닌 응급실로 뛰어가는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택시를 탈 돈조차 아까워 터미널에서 병원까지 빗속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줘요. 엄마. 병원 복도 끝. 하얀 시트가 아닌 링거 줄이 주렁주렁 달린 침대 위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 반쪽과 팔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전신, 이도 화상에 연기를 많이 마셔 폐 손상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당장 수술비와 입원비가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성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 손마저 불길에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군대 따위 오지 말고 엄마 옆에 있을걸.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과 소방관, 그리고 낯선 양복쟁이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강동수 씨 되십니까? 화재 원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누전입니다. 낡은 건물이라 전선이 합선되면서 불꽃이 튄 거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건물주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도 있고 어머니께서 가스불을 켜놓고 주무셨다는 정황도 있어서 보상은 힘들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엄마는 가스 밸브 확인만 하루에 10번을 넘게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누전이라니요. 지난달에 제가 휴가 나와서 전선 싹 다 갈아드렸습니다. 제가 악을 쓰며 대들자 뒤에 서 있던 양복쟁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오 건설 법무팀장, 최민호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하세요. 군인 양반. 경찰 조사 결과가 그렇다는데 왜 생떼를 쓰십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 회장님께서 위로금 조로 챙겨주신 겁니다. 이걸로 병원비나 하시고 합의서에 도장 찍으시죠. 괜히 재조사해달라고 떼쓰다가 무고죄로 엮이면 군생활 꼬입니다. 그가 건넨 봉투에는 수표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로금이 아니라 제 입을 막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덮어버리려는 침묵의 대가였습니다. 이 돈 가져가. 우리 가게. 너희가 그런 거지. 최 회장이 시킨 거지. 제가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자 경찰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양복쟁이는 쯧쯧 혀를 차며 봉투를 침대 위에 툭 던졌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젊은 친구가 상상력이 풍부하네. 그 돈이면 감치덕지인 줄 알고 사세요. 냄새나는 국밥집 다 타버린 게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 이참에 재개발이나 하게. 그들은 저를 비웃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법도, 경찰도, 정의도 모두 저들의 편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놈은 억울하게 당해도 소리조차 지를 수 없는 세상. 그 지독한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어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을 때 병실 공중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동수, 휴가는 잘 즐기고 있냐? 불꽃놀이 구경 잘했고? 최민호였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밝은 목소리. 너냐? 내가 시킨 거냐?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새끼야. 아, 참. 너네 엄마 가게 타는 냄새가 우리 집 바비큐 파티할 때보다 더 구수하더라? 낄낄낄. 뚜둑.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은 마비되었고 오직 살이만이 남았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최민호,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 저는 병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빗속을 뚫고 타다 남은 가게터로 향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깨진 소주병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대로 복귀해서 놈의 목을 긋고 나도 끝내자,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흉기를 품에 안고 비를 맞으며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섰고 입에서는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터미널 화장실 거울 속에 지친 제 모습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흙탕물과 빗물에 젖은 군복, 살기로 번들거리는 눈빛, 품속의 유리 조각을 꽉 쥐고 화장실 문을 나서려는 찰나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검은색 우산을 쓴 중년의 사내, 사복 차림이었지만 저는 단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박칠성 소장, 군단장이었습니다. 비키십시오.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를 밀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소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제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동수야, 그 손에 든 거, 그거로 찌르면 내 어머니 가슴에는 대못이 박힌다. 상관없습니다. 법도, 당신도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요. 우리 엄마가 당했는데 내가 참아야 합니까? 그 새끼들은 웃고 있는데. 제가 소리치며 반항하자 박 소장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얼얼한 통증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쳤습니다. 정신 차려. 내가 감옥 가면 내 어머니는 누가 지키나? 최민호 그놈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내가 스스로 파멸하는 것. 박 소장은 빗속에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못나서 너희 모자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동수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보과장과 내가 며칠 밤을 새워 찾아낸 거다. 화재 현장 근처 포장마차 할머니가 목격자였어. 최 회장의 하수인들이 신호통을 들고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더군. 그리고 최민호가 부대 공중전화로 아버지와 통화한 내용, 통신보안 감청실에서 확보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군단장님, 이걸 왜 저에게? 나는 옷을 벗을 각오를 했다. 국방부 장관이 덮으라고 했지만 군인의 명예를 걸고 불의와 타협할 순 없다. 하지만 이 증거를 내가 터뜨리면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어 묻힐 수 있어. 피해 당사자인 내가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뜨려야 한다. 박 소장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별 두 개가 달린 군단장이 아니라 30년 전 국밥 한 그릇에 목숨을 빚진 인간 박칠성으로서 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 사단 창설기념일 행사가 있다. 국방부 차관과 지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최 회장까지 참석할 거다. 전군이 지켜보는 그 자리, 거기가 내 무대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살인자가 될 뻔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품속에 있던 유리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제 살에도 깨져나갔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마취에서 깬 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동수야, 울지 마라. 갈라지는 목소리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군인은 아무 데서나 무릎 꿇는 거 아니다. 나는 괜찮다. 우리 아들, 떳떳하게 살아라.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제 뼈에 사무쳤습니다. 30년 전 가난한 소년에게 밥을 주셨던 그 마음,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어머니의 자존심. 저는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습니다. 엄마 두고 봐요. 내가 보여줄게. 흙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군인의 아들이 어떤 건지. 저는 젖은 군복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복귀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3시간. 저는 박 소장이 준 녹음기를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차창 밖으로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있을 사단 창설 기념일. 최민호는 아마 제가 풀이 죽어 있거나 겁에 질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기대해라, 최민호. 내가 만든 지옥. 이제 내가 들어갈 차례니까. 버스가 위병소를 통과할 때 저는 헌병의 경례를 받으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총칼 없는 전쟁. 진실 하나로 모든 것을 뒤집을 그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들의 추락. 사단 창설기념일 행사장인 대연병장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오색 깃발이 펄럭이고 군악대의 행진곡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단상 상석에는 국방부 차관,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VIP로 초대받은 최 회장이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말끔하게 다림질된 정복을 입은 최민호 병장이 모범 병사 표창 대기석에 앉아 비열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죠. 저는 행사 진행을 돕는 지원 요원으로 단상 아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 품은 녹음기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부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최 회장님의 자제, 최민호 병장에게 사단장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최민호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최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국회의원과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짓밟히고 위선이 판치는 역겨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군단장 박칠성 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마이크를 타고 흐른 군단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표창 수여 전에 이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증언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강동수 이병, 단상으로 올라오게. 예정에 없던 돌발 상황에 사단장과 참모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했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고 최민호는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자네,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지. 이 마이크에 대고 하게. 내가 허락한다. 박 소장이 제게 마이크를 넘겨주었습니다.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신성한 행사장에서 감히 이등병 따위가. 앉으십시오. 군단장의 명령입니다. 박 소장의 서슬, 퍼런 호통에 최 회장이 주춤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지만 병상에 누운 어머니를 떠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화재로 전 재산인 국밥집을 잃고 어머니마저 병원에 입원시킨 강동수 이병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단순 누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마이크에 갖다 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치직하는 잡음과 함께 최민호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처리 깔끔한 거 맞지? 그 국밥집 할망구 다신 장사 못하게 싹 태워버린 거 걱정 마라. 서장한테 손 써놨으니 누전으로 처리될 게다. 넌 군생활 편하게 하다 나오기나 해. 적나라한 범죄의 모의,
최민호와 그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수천 명의 병사와 내빈들의 귀에 꽂혔습니다. 꺼, 당장 꺼. 저 미친놈 끌어내. 최 회장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헌병들이 달려오려 하자 박 소장이 권총을 뽑아 허공을 향해 격발했습니다. 탕, 총성 한 방에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움직이는 놈은 반역으로 간주한다. 끝까지 들어. 녹음기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돈으로 법을 매수하고 힘없는 서민을 짓밟은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최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고 최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대한민국이 돈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태워 죽여도 되는 나라입니까? 제 어머니는 평생 국밥 팔아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 땀 냄새가, 그 낡은 보따리가 왜 죄가 되어야 합니까? 제 절규가 끝나자 맨 앞줄에 앉아있던 노병 한 명이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병사가, 그리고 또 다른 병사가, 순식간에 수천 명의 병사가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억눌린 분노의 표출이자 정의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때 헌병대 차량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소장이 미리 대기시켜 놓은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갑수 회장, 그리고 최민호 병장, 특수방화 교사 민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최 회장은 내가 누군 줄 알아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그는 추락한 권력일 뿐이었습니다. 최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박 소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더니 단상 아래의 병사들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오늘 이 이등병이 대한민국을 지켰다. 전 부대 차렷. 강동수 이병에게 경례. 충성. 수천 명의 병사가 저를 향해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박 소장님도 저를 향해 절도 있게 손을 올렸습니다. 투스타의 경례. 그것은 계급이 아닌 진정한 용기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제 눈에서는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건의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재벌 회장의 갑질 방화 사주라는 타이틀로 특종을 쏟아냈습니다. 국민들의 공분은 하늘을 찔렀고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최 회장의 여죄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최 회장과 최민호는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을 비호하던 국방부 관계자들과 경찰들도 줄줄이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박칠성 소장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징계 위기에 처했지만 국민들의 탄원과 여론의 지지로 오히려 참군인이 표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련 없이 전역 지원서를 냈습니다. 군인은 정치와 타협하지 않는다. 내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군 내부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 강동수는 남은 군 생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부대원들은 저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저는 그저 어머니에게 돌아가고 싶은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전역하던 날 부대 정문 앞에는 익숙한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붕대를 모두 푼, 하지만 얼굴과 팔에는 옅은 화상 자국이 훈장처럼 남은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서 계셨습니다. 동수야, 고생했다. 엄마.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는 여전히 구수한 밥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가 살던 터전은 폐허가 되었지만 희망까지 타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스를 본 시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주었고 휴가를 나온 군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가게 재건 공사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벽돌 나를게요. 어머니, 제가 미장 기술이 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바르겠습니다. 이름 모를 청년들의 땀방울이 모여 검게 그을렸던 가게 터에는 다시 튼튼한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오뚜기 돼지국밥,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가게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 응원하러 온 병사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방에서 뽀얀 육수가 펄펄 끓어오르고 어머니는 쉴 새 없이 수육을 썰었습니다. 저는 홀을 뛰어다니며 뚝배기를 날랐습니다. 여기 국밥, 물 그릇 추가요. 수육 대짜 하나 더 주세요. 손님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서빙을 하던 중 문이 열리고 익숙한 중년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사복 차림에 중절모를 쓴 박칠성 전 군단장이었습니다. 어서 옵쇼. 군단장님. 제가 놀라 소리치자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박 전 군단장은 빙그레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군단장은 무슨, 이제 그냥 민간인 박씨네. 누님, 저 왔습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뛰쳐나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칠성아, 잘 왔다. 내 오늘은 제일 맛있는 놈으로다가 썰어줄게. 박 전 군단장은 구석 자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뜨더니 눈을 감고 음미했습니다. 바로 이 맛입니다. 세상 어떤 산의 진미도 이 맛은 못 따라가죠. 정직한 땀과 눈물, 그리고 사랑이 들어간 맛 말입니다. 그는 뚝배기 바닥까지 싹싹 비웠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므려. 가게 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도마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육수 끓는 냄새가 어우러진 이곳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뚜기 돼지국밥은 이제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군인들에게는 휴가 나오면 꼭 들러야 하는 성지가 되었죠. 군복을 입은 병사에게는 고기 양을 2배로 주는 어머니의 인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곳의 설인 전설 같은 이야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엿한 사장님이 되어 어머니를 돕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허리가 조금 더 굽으셨지만 여전히 카운터에 앉아 손님들에게 덕담을 건네는 걸 낙으로 삼으십니다. 많이 먹고 가라. 나라 지키느라 고생이 많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왈칵 눈물을 쏟는 이등병들을 볼 때면 저희 지난날이 떠오르곤 합니다. 박칠성 아저씨는 주말마다 낚시 조끼를 입고 가게에 들르십니다. 이제는 저와 형님 동생하는 사이가 되어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게 일상이 되었죠. 어제는 가게 마감을 하고 창고 정리를 하다가 구석에 놓인 낡은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5년 전 어머니가 부대면에 올 때 이고 오셨던 그 흙 묻은 보따리였습니다. 꿰매고 기운 자국이 선명한 그 천 조각을 만져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묵직한 무게를 느꼈습니다.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견뎌내고 자식을 위해 무릎 꿇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그리고 불의에 맞서 당당히 경례를 붙였던 우리의 용기. 저는 보따리를 깨끗이 털어 가게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액자로 만들어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면 그 보따리를 봅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압니다. 획투성이 돼지 수육이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결코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늘도 뚝배기는 뜨겁게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 국밥처럼 뜨겁고 구수하기를, 그리고 시련이 닥쳐도 꿋꿋이 일어나는 오뚜기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가슴 따뜻하셨나요? 정의가 승리하고 따뜻한 진심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진한 감동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충성!